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우리 엄마는 생선을 팔아서 저를 키웠어요. 아빠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엄마가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빠는 생계를 책임질 자신이 없다고 거절하셨고, 그래서 엄마가 생선을 팔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좀 봐라. 나 남자가 벌어주는 거로만 사는 여자 아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아빠랑 결혼하셨다는데 아빠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술에 절어 사셨다는데 밤마다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엄마가 찾아 나섰다고 해요. 어떤 날은 길바닥에서 잠들어 있고 어떤 날은 자기가 농사 짓는 농 근처에서 발견되고 그랬대요. 저로선 다 듣기만 한 얘기라 상상만 해볼 뿐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자식이라도 생기면 아빠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결국 추운 겨울날 술 마시고 길가에서 자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날도 엄마는 만삭의 몸으로 아빠를 찾아 나섰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찾기가 힘들었대요. 엄마가 찾아 나섰을 즈음엔 이미 눈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가 저는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뱃속에 저를 가진 엄마가 시골길을 헤매는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결국 엄마에게 남은 건 저 하나였고 엄마는 결심했대요. 내 자식을 서울로 데려가서 키워야겠다. 어차피 거기 남아봤자 시댁이랑 얽혀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참 많은 생선을 파는데도 남는 게 없었대요. 아빠네 집 자체가 워낙에 가난한 집이었고 다들 돈 벌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결국 아직 봄도 오지 않은 추운 새벽, 엄마는 저를 등에 업고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대요. 그때 엄청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정이 참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돈 벌 줄도 모르는 가난한 시댁 식구들을 두고 오려니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럼에도 내 자식은 제대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만 하기로 했대요. 이대로 같이 살면 내 자식도 번듯하게 못 큰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로 와서 시장에 자리를 잡기까지 터스에 구박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학교 다니면서 오며가며 본 게 다였다 보니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제 앞에선 늘 방글방글 웃었거든요. 엄마는 저를 키우는 내내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생선을 팔고 와도 제 밥은 늘 든든하게 차려주셨고 제가 좀 커서 엄마 밥을 차려줄 수 있게 됐을 때도 엄마는 저에게 뭘 먹을까가 늘 고민이셨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정도 많고 모성애도 강한 분이었죠.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서인지 저도 늘 친구들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같이 어울려 노는 무리가 있어도 혼자 놀고 있는 애가 있으면 지나치질 못했죠. 그러면 엄마가 자식 품듯이 그 애도 데리고 와서 우리 무리에서 같이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노는 애들이 거의 2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무리에서 수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사실상 엄마처럼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애들 어깨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그런 학창시절처럼 보냈어요. 그래서 교우관계는 참 좋았는데 성적이 문제였죠. 제가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저더러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물으시면 제 대답은 늘 같았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겠죠. 우리 엄마가 늘 하는 소리였거든요. 엄마는 제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아빠가 술독에 빠져 살다가 가셨다는 걸. 그 사연을 알고 나니 엄마가 왜 그렇게 저에게 관대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그저 제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 곁에 머물러 주기만 하면 세상 무엇도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한동안 엄마 생선가게 일을 돕다가 그런 저를 좋게 보신 분이 취업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가보니까 격리일이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제가 성격이 꽤 꼼꼼하더라고요. 일하면서 제 성향을 알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20명 가까운 친구들을 통솔하고 그 친구들의 사사로운 모든 걸 챙겼던 성향 자체가 제 장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격리로 일 잘하다가 회사가 확장되면서 역할이 좀 커졌어요. 회사 회계를 맡게 되었는데 제 밑으로 들어온 남자 직원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하루는 막 신입으로 들어왔던 남편이 울상을 해서는 그러는 겁니다. 팀장님,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부 입력을 다 잘못했어요.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 이걸 전부 다시요? 당연하지. 다 하고 퇴근하세요. 저는 좀 매서운 상사였는데 그게 참 희한하죠. 사회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깐깐해지더라고요. 부하 직원들에게 무서운 상사로 불렸지만 알고 보면 나이는 비슷했거든요. 그런 걸 숨기려고 더 매섭게 굴었던 것도 같아요. 사회에 나가 일을 해보니 어리면 자꾸 무시하는 분위기라 더 그렇게 됐던 거겠죠. 그러나 천성이 어디 가겠어요. 하루는 남편이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와서는 회사를 못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집에 일이 생겨서요. 오늘만 못 나온다는 거죠? 일주일 정도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때 본 남편은 정말 속 터지게 하는 타입이었어요.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는 게 없고 늘 미적미적 사람 속을 뒤집었죠. 회사 잘리고 싶어요? 사유도 없이 일주일이나 회사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유가 있으면 말을 해야 이해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화가 나서 퍼부었는데 또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열받아서 확 잘라버리고 싶다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울어요? 제가 또 천성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한참을 울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철렁하면서 일단 알겠으니까 장례 잘 치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이른 새벽이었는데도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날 저녁 회사 일을 서둘러 마친 뒤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회사 사람들에겐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만 갔는데 저를 본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팀장님, 진짜 다른 팀원들에게 말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괜히 신세지는 것 같아서요. 이건 회사 차원에서 주신 부의금이에요. 장례 비용에 보태요. 나는 따로 했고요. 대표님께는 말씀을 드려서 회사 차원의 부의금이 나온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울면서 받더라고요. 팀장님, 이렇게 따뜻한 분이신 거 알고 있었어요? 어딜 봐서 내가 따뜻해 보여요? 은근히 팀원들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생일인 직원들은 생일날 일찍 퇴근하게 하시고 아픈 직원도 바로바로 알아보고 쉬게 하시고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좀 가까워졌어요. 알게 모르게 서로를 챙기면서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가슴이 설레기도 했죠. 문제는 저 남자가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역시나 먼저는 못하는 사람인가. 결국 내가 먼저 해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자더니 약속 장소만 덜렁 알려주고는 사라졌더라고요. 황당해서 일단 그가 알려준 장소로 갔는데 웬 풍선 장식의 꽃까지. 무슨 이벤트가 있나 싶은 분위기였어요. 장소를 잘못 찾아왔나 싶어 걸음을 돌리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남편이 제 앞에서 케이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제 생일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지? 싶던 그때 케이크 위에 적힌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케이크에 적힌 글자는 나랑 결혼해 줄래였어요. 처음엔 감동했는데 나중에는 연애도 아니고 결혼부터 하자니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받아줬습니다. 저 숙맥이 이 이벤트를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싶기도 하고 실은 저도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이사를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맞아주시더라고요. 아유, 너처럼 유능한 인재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주다니. 아유, 내가 황송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네가 더 상사라며? 월급도 더 많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왜 안 중요해? 그나저나 대학은 어디 나왔니?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평소라면 잘도 했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기대 가득한 눈빛을 보내셔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고졸이에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했을 말이 자꾸 목구멍에 턱하고 걸리더라고요. 고졸?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네가 우리 아들 상사야? 그야 경력이 더 많기도 하고 회사 초기에 합류했거든요. 아니죠. 아무리 회사 초기에 합류했어도 그렇지 회계 같은 일을 고졸이 한다고? 격리로 입사해서 바닥부터 차근차근 잘 배웠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기도 했고. 예, 너 좀 조용히 해봐. 아우 정신 사나워. 그러니까 고졸 주제에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거니? 네? 너 우리 아들 대졸 출신인 거 몰랐니?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도 내 아들을 넘봤단 말이야? 어머니, 넘보다니요. 우리는 서로 좋아해서 진짜 아유 기가 찬다 기가 차. 시어머니는 제가 고졸 출신이라는 사실에 치를 떠셨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 고졸 출신이라고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상견례를 잡자고? 엄마가 잡으라고 하셨어. 뭐? 고졸 출신이니까 나도 기죽을 거 없다면서 예단비는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하시던데? 남편이 저에게 내민 예단비 목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남자랑 결혼해야 하나 싶다가도 시어머니로선 제가 고졸인 게 흠인가 보다 생각하며 그러려니 넘어가기로 했어요. 예단비를 넉넉히 드렸더니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신 눈치더라고요. 물론 우리 친정엄마는 어마무시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 딸을 모셔가도 모자랄 판에 뭐 대단한 아들이라고 예단비를 이렇게 받냐면서요. 엄마, 그냥 넘어가자. 결혼하고 나면 신경도 안 쓸 거야. 일단 엄마를 그렇게 달랬는데 제 말은 완벽히 틀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처음에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종종 저를 괄시하셨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웃어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동서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의사동서를 추켜 세우면서 저를 시녀부리듯 부리셨어요. 예, 네 동서는 의사라 손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칼질은 네가 다 해. 어머니, 솔직히 칼질은 저보다 동서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요? 뭐야? 그래서 의사인 네 동서한테 위험한 칼을 잡게 하겠다고? 동서는 매일 칼 잡을 거 아니에요. 저 칼질 진짜 못해요. 제가 하는 게 더 위험하죠. 아니 얘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어머니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걸 안 시키시잖아요. 저도 제일 열심히 하며 사는데 굳이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얌전히 수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형님은 참 좋겠어요. 내가? 왜?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감만 높아서요. 동서의 한마디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멍하니 동서를 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키득거리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대놓고 동서와 저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달려가 병원에 갔는데 하필 동서가 근무하는 병원이더라고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제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형님, 꼬라지하고는 그 몰골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기가 찼지만 중요한 건 동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친정엄마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저 앞에 친정엄마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병원장이 달려나와 친정엄마를 끌어안았고 순간 콧대 높은 동서가 벌벌 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병원장님이 왜? 병원장님은 동서의 말은 들리지 않는 건지 우리 친정엄마를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봬요.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오빠, 벌써 병원장이에요? 제가 병원장님에게 오빠라고 하니까 동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가 덕분이지. 정말 잘 됐네요.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네, 잘 다니고 있어요. 여기 병원장이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안 그래도 아까 아주머니께 안부 전화 드렸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것 같아서 구급차 보낸 거야. 세상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네가 나한테 갚을 은혜가 어딨어? 아주머니께서 나한테 해주신 것만으로도 난 평생 너한테도 은혜 갚아야 해. 이미 많이 갚으셨잖아요. 저 결혼할 때 예단비 부족한 거 알고 엄마 통에 축의금이라고 보내주셨다면서요. 그거 들었어? 들었죠. 엄마가 나중에라도 꼭 갚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섭섭해. 오늘도 정말 감사해요. 이상하네. 내가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다 확인했었는데.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제가 병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동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나 잠깐 급한 연락만 좀 받고 올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있어. 곧 나올 거야. 네, 볼일 보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제가 있을 거니까요. 병원장이 자리를 비운 뒤 동서가 잽싸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니, 형님 어머니 같은 생선장수가 우리 병원장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잘 아는 분이지. 그러니까 생선장수가 어떻게 우리 병원장님 같은 분을 아느냐고요. 동서,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생선장수는 병원장이랑 친하면 안 돼? 심지어 친하기까지 하다고요? 좀 오래된 인연이라. 아니, 우리 병원장님이 사돈어른 단골이라도 됐대요? 우리 집이 하숙집도 했었거든. 네? 엄마가 생선 장사해서 큰 집을 샀는데 방도 많고 해서 하숙을 줬거든. 그때 동선의 병원장님이 우리 하숙집에 살았어. 아니, 우리 병원장님 같은 분이 왜 형님 집에서 하숙을 해요? 병원장님 고향이 시골이야.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지낼 하숙집을 찾다가 우리 집에 왔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인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꽤 좋은 하숙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데? 아니, 하숙집이 좋아봤자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엔 그렇지 않았나 보지. 하긴 우리 엄마가 하숙생들 먹으라고 반찬도 참 잘 주시긴 했지. 겨우 반찬 좀 맛있다고 좋아한다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도 그랬겠네요. 아무튼 그 하숙생 중에 동선의 병원장님이 있었네. 진짜 기가 차서. 아무리 하숙집이 좋다고 해도 그 하숙집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은혜를 갚느니 마느니 한다는 거예요. 공짜로 먹고 자게 해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이 마음씨가 좋으시네. 그때였어요.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병원장님이 엄마 검사 결과를 들고 직접 돌아왔더라고요. 병원장은 동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이라고 부르던데. 우리 아주머니 따님과 동서지간이에요? 네, 원장님.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원장님 같은 분이 왜 하숙집 아주머니를 이렇게 챙기시나 싶고. 아니,
형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나한테 고맙진 않아요? 아, 에? 물론 감사하죠. 근데 왜 내 귀에는 질투하는 것처럼 들리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김 선생 형님 어머니는 나한테 단지 하숙집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숙비를 못 낼 때도 눈치 한 번 안 주신 분이고 심지어는 제 용돈까지 챙겨주셨죠. 원장님이 왜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이야 원장이지만 그때는 가난한 의대생이었어요. 아주머니네 하숙집은 나같이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저렴하면서도 밥까지 맛있는 최고의 하숙집이었죠. 방도 쾌적해서 공부하기도 좋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전기세 많이 나간다 불 거라 눈치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식을 챙겨다 주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잘 안 될 수가 없을 거라고 덕담까지 해주시면서요. 그럼 밀린 하숙비는 끝내 못 내신 거예요? 하숙집을 나갈 때 다 냈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왜 은혜까지 갚으시냐고요. 내가 처가 덕분에 일찍 원장까지 된 건 김 선생도 알고 있죠?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되신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처가를 못 만났다면 이런 파격적인 승진은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은혜를 갚으시려거든 처가를 갚으셔야죠. 그걸 왜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하숙집 아줌마한테 갚냐고요. 그 처가를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숙집 아주머니십니다. 김 선생이 말하는 바로 그 생선 파시는 분이요. 근데 참 그래도 사돈어른 아닙니까? 김 선생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인 줄 몰랐네요. 저는 그냥 사실만 말한 건데요. 생선 파는 사람 맞잖아요. 정확히는 생선이나 파는 하숙집 아줌마라고 했죠.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김 선생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는데 우리 아주머니 따님과 동서지간이라고 하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태도를 보아하니 혹시 그동안 의사라고 우리 아주머니 따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했던 거 아니에요? 병 원장님이 점점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많으니 일단 제가 말렸어요. 병 원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들고 오신 거 혹시 우리 엄마 결과예요? 아참, 깜빡했네. 자, 다행히 아무 문제도 없으셔. 다행이네요. 그래도 VIP 병실에 입원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요? 오신 김에 정밀검사도 좀 더 하고 몸에 좋은 주사도 좀 놔드리게. 그러니까 시장일은 이제 좀 쉬시라니까. 제 말도 안 들으세요. 오빠 나가고 나서 겨우 하숙집은 그만했지만 그것도 내내 마음 아파하셨어요. 내가 권했잖아. 이제 나도 나갈 테니까 하숙집은 그만하시라고. 그때 내 앞에서 과로로 쓰러지시는데 심장이 다 철렁했잖아. 그때도 오빠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매년 우리 엄마 건강검진까지 챙겨주시잖아요. 오빠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주머니 덕분에 아내도 만났잖아. 안 그래도 엄마가 그때 얘기 종종 하세요. 둘이 딱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첫눈에 반해서는 결혼까지 했다고. 우리 둘이 한참 회포를 풀고 있는데 동서가 또 끼어들더라고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사돈어른 생선가게가 무슨 만남의 동산이라도 돼요? 어떻게 거기서 원장님이 사모님을 만나요? 우리 엄마가 정이 많으니까 단골이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원장님 사모님 어머니였는데 하루는 엄마 심부름으로 사모님이 생선을 사러 오셨던 거지. 엄마가 그때부터 사모님이랑 원장님이 딱 어울리겠다 생각하셨다는데 하루는 원장님이 시간 내서 우리 엄마를 보러 왔다가 사모님이랑 딱 마주친 거야. 둘이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 헤헤이, 그럼 뭐 사돈어른이 소개해줬다고 볼 수도 없네요. 두 분이 그냥 첫눈에 반하신 거니까. 김 선생, 아까부터 왜 자꾸 우리 인연을 부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주머니가 안 계셨으면 나는 아내랑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우리 둘을 계속 생각해 주셨으니
둘이 만날 기회도 온 거겠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 지금 너무 기억을 미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도 바쁘실 텐데 지난 인연에 구구절절 의미를 갖다 붙이시면 나중에 피곤해지세요. 아니지. 이미 지금도 피곤하게 살고 계시네요. 과거 인연 때문에 계속 지장이 생기잖아요. 내가 무슨 지장이 생겼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에 다른 일은 제쳐두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사사로운 인연 때문에 내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안 봐도 뻔한 사실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그런 게 걱정이라면 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병원의 일원으로서 걱정이 되네요. 동서도 지지 않고 맞서더라고요. 솔직히 동서가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어요. 본인이 의사면 의사지 우리 엄마가 생선장수인 게 비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원장님을 설득해 신랑이는 그만두게 했어요. 오빠, 저랑 우리 엄마 보러 가요. 그래, 지금 바로 병실로 옮길 거야. 그즘 정신이 돌아온 엄마가 본인이 병실에 있는 걸 알고는 화들짝 놀라셨어요. 딸, 나 입원한 거야? 어디가 많이 아프대? 아, 엄마, 이번에도 병원장 오빠 덕분에 살았던데?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전화 받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걱정할 거 없어. 다른 건 아니고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데. 그래서 오빠가 입원해서 더 검사도 받고 회복에 좋은 주사도 좀 맞고 가래. 그럼 생선 가게는 어떡하지? 아유, 그냥 열어놓고 왔는데. 내가 가서 닫을게. 나 괜찮은데. 그냥 바로 가서 다시 장사해도 될 것 같은데. 병원장 오빠가 엄마 가게 문 좀 닫게 하래. 어떻게 그래. 하숙집 닫은 것도 지금껏 후회하는 걸. 생선 가게는 왜 또 못 닫는데? 추억이 많잖아. 우리 단골들은 또 어쩌고. 요즘은 매출도 많이 줄었잖아. 다들 큰마트 가서 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나 먹고 살 만큼은 계속 벌려. 병원장 오빠가 종종 용돈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줘서 탈이야. 너 그러다가 와이프한테 쫓겨난다고 해도 말을 영 안 들어. 그때였어요. 동서가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안 바빠?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근데 밖에서 얘기 들었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용돈까지 받으신다고요? 아유, 동서분이시구나. 오랜만이네요. 네? 근데 사돈어른, 제가 좀 황당해서 그러는데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요? 네. 왕년에 도움을 주셨다고 해도 뭘 바라고 주신 것 아닐 거 아니에요. 형편이 되니까 도와주셨던 걸 텐데. 우리 원장님이 너무 큰 은혜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내가 뭘 바라고 해준 건 없어요. 나도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 녀석도 의리가 깊어서 그래요. 사돈어른께서 딱 잘라주셔야 원장님도 편하지 않겠어요? 사모님 몰래 용돈까지 주다가 걸리면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그때였습니다. 그런 걱정은 김 선생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병원장 사모님이었어요. 아니, 사모님이 왜 여기에? 설마 그 생선가게에서 원장님을 만났다고 사모님도 이분을 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김 선생이 왜 그런 걸 궁금해해요? 여기 계신 분이 제 형님이거든요. 어머,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사모님은 또 왜 오신 건데요? 나 남편에게 얘기 듣고 걱정이 돼서 왔죠. 당연히 나에게도 은인이니까요. 하여튼 은인 되기 참 쉽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생선 가게에서 생선이나 팔 걸 그랬어요. 어려운 의사 공부해서 뭐해요? 아니, 김 선생,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네요. 사모님, 모르셨죠? 원장님이 사모님 몰래 우리 사돈어른한테 용돈도 주고 있었대요.
그것도 거액을요. 김 선생이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좀 전에 밖에서 엿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남의 말을 엿듣는 취미가 있나 봐요? 덕분에 제가 제대로 한 건 했잖아요. 아, 우리 남편이 아주머니께 용돈 드리는 거요. 제가 그러자고 한 거예요. 네? 남편이 전에 명절에 아주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평소에도 더 드리라고 했어요. 사모님까지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들 사사로운 인연에 집착해요? 김 선생은 감사한 분들에게 표현하며 살지 않나 봐요? 네? 살면서 감사한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뭐 감사한 분들이야 있었겠지만 그때 표현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 바쁜 세상에 지난 인연까지 어떻게 다 연연하고 살아요? 그래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대신 우리 사이에 대한 신경은 꺼줬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소중한 인연을 지금껏 이어가며 살았거든요. 내가 김 선생의 방식을 존중하듯이 김 선생도 우리 방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동서는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원래 동서가 저렇게 버릇이 없게구나요? 네, 의사라고 콧대가 높아요. 근데 뭐 의사 맞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죠. 저는 고졸이니까요. 대학을 못 가서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은 못 갔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고 의대 갈 정도로 잘한 것도 아니니까요. 모두가 의대를 가야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의 비전과 꿈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그런데 불현듯 사모님이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하필 동서시라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왜요? 김 선생 평판이 많이 안 좋아요. 우리 동서가요? 네. 얼마 전에는 갑질 의혹까지 터져서 일이 커질 뻔했었거든요. 일단은 피해 입은 간호사를 분원으로 보내고 분리하는 급한 조치를 취해뒀는데 추가 조사를 해보니 그동안 김 선생한테 갑질당한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동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아까 너한테 하는 거 보니까 할만하겠던데 뭘. 엄마도 동서의 콧대 높은 태도가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했을까요, 설마? 문제는 갑질만이 아니에요. 의료 과실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최근까지도요. 그럼 문제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네, 문제가 너무 커요. 근데 문제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갑질의 의료 과실에 병원이 너무 난처한 상황이죠. 아까 병원장님은 그런 말씀까진 안 하시던데. 남편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모른 척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동서한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을 그렇게 무시하던데도 걱정되세요? 뭐 마음이 좋진 않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면 동서 때문에 피해 입은 환자랑 직원들은 아주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쓰러지는 바람에 참 많은 걸 알게 된 하루였어요. 우리 집에서 하숙하던 가난한 의대생 오빠가 동서가 근무하는 병원의 병원장이라는 거. 거기다 동서의 의사 입지가 위태롭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와 동서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동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예, 네가 말해봐라. 정말로 둘째네 병원장이 네가 아는 사람이야? 네.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죠. 너 설마 이미 알고 네 동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오빠가 병원장 된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너희 어머니는? 사부인은? 저희 엄마는 알고 계셨더라고요. 엄마랑은 워낙 친밀해서. 그럼 너희 어머니가 네 동서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병원장님한테 동서를 나쁘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형님이 엄마한테 고자질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자기 무시하고 못되게 군다고? 알긴 안 해.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왜 해? 그게 아니면 도대체 왜 요즘 병원에서 나를 감시하느냐고요? 병원에서 동서를 감시한다고? 내 뒷조사도 하는 것 같고 사람 하나 붙여서 내가 근무하는 것도 다 보고 간다고요. 내가 요즘 성질대로 못하고 살아서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그제야 병원장 사모님께 들었던 동서의 문제가 생각났어요. 동서, 그건 동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해요? 의사로서 환자 들보고 직원들 부린 게 다인데. 아무리 의사라도 직원을 막 부릴 순 없는 거잖아. 동서가 잘 생각해봐. 좀 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어머, 이것 봐. 어머니 보셨죠? 분명 형님이 고자질한 거라니까요. 그런 것 같네. 예, 아무리 의사 동서한테 시샘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 동서가 잘리게 생겼다던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머니도 그렇고 동서 억지 쓰지 마. 병원 안에서 생긴 문제를 왜 나한테 와서 따져? 그렇게 불안하면 병원장님께 직접 가서 묻던가. 물어봤자 별 대답이나 해주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형님이 지금 전화해서 저 좀 봐주라고 하세요. 뭐? 그분 형님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줄 기세던데요? 동서,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동서도 잘못한 거 알고 있네. 봐달라고 말해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어머,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동서, 무엇보다 병원장님이랑 인연이 깊은 건 우리 엄마지 내가 아니야. 그거나잖아요. 아니지. 병원장님한테 은혜를 베푼 건 우리 엄마야. 나는 병원장님이 우리 엄마를 극진히 살펴주니 고마울 뿐인 거고. 형님, 왜 이렇게 순진한 척해요? 뭐라고? 아니, 그렇게 형님하고 사돈어른한테 쩔쩔매는 병원장을 잘 구워 삶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딱 선 그으면 되겠어요? 일단 저부터 좀 살려주시고 형님도 돈 좀 달라고 해보세요. 형님 어머니한테는 용돈도 잘 챙겨준다면서요. 그것도 거액으로. 내가 그 오빠한테 무슨 자격으로 돈을 받아? 이것 봐. 어머니 들으셨죠? 우리 병원장님을 오빠라고 하고 부르는 거. 아유, 세상에. 그 정도면 네가 그 병원 다니는 것들 다 알고 있었겠다. 그러니까요. 형님 내숭 떠는 것 좀 보세요. 아유, 내가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딱 질색이야. 쓸데없는 데서 고집을 피운다니까. 뭘 알아야 장단이 맞지. 그러니까요. 형님, 잘 좀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동서, 혹시 의사 자격 박탈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야? 순간 동서의 동공이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하는 소리야. 도대체 뭘 한 건데 이래. 이건 나한테 억지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쯤 되자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둘째 너? 진짜 무슨 사고 쳤니? 의사 못할 수도 있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이 뭣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예요. 어머님도 참 무식한 형님 말을 믿으세요? 아니,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네가 원래부터 뭘 잘못한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진짜 뭔데 그러니? 결국 동서는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아랫사람들 좀 잡은 거랑 손님, 아니 환자한테 실수 좀 한 것뿐이에요. 아니, 의사는 뭐 사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동서에게 되물으셨어요. 너 혹시 의료과실냐니? 아랫사람들을 잡았다니? 설마 뉴스에 나오던 갑질 뭐 그런 것도 한 거야? 어머님, 그런 것도 아세요? 당연히 알지.
내가 뉴스도 보고 얼마나 똑똑한 여잔데. 솔직히 평소엔 똑똑해 보이지 않으셔서. 뭐야? 예.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너야말로 구색만 좋은 의사 아니야? 의사식이나 돼서 도대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천년만년 공부해도 저처럼 의사 못 돼요. 의사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아, 누가 뭘 했어? 이게 아주 의사라고 치켜 세워줬더니 배는 게 없지. 어머니가 안 치켜 세워줘도 저 의사 맞거든요? 그러면서 웬이 의사 목숨줄을 형님한테 와서 구걸해? 누가 구걸했다고 이러세요? 아니, 구걸이잖아.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래? 동서는 결국 화를 내며 우리 집을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저에게 물었어요. 쟤 왜 저러니? 아, 진짜 의료과실이라도 낸 거야? 동서 직장 문제니까 동서가 알아서 해결하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갑갑해.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결국 시어머니도 화를 내며 가버리셨죠.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우리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어쨌든 병원 안에서의 일인데 제 맘대로 떠들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엄마가 퇴원하신다기에 병원으로 갔는데 동서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병원장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김 선생, 여러 번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고도 받았고 감시도 받았잖아요.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 잘못 없다니까요. 감시 받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 진짜 얌전히 있었는데요? 얌전히 있는 사람이 구내식당에 와서 자기 담당 간호사 머리에 식판을 엎어요? 아니, 그건 또 어떻게... 감시받는 줄 알면 좀 조용히라도 있지 그랬어요. 나는 내 직원들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과 일할 수 없어요. 원장님, 제가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머리에 식판 안 엎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판을 안 엎는 건 당연한 거고 직원들 퇴근 시간에 퇴근 못하게 잡아놓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런 거죠. 직원들 머리채 잡은 건요? 그건 그 간호사가 머리를 탈색하고 왔길래 이런 머리를 해서야 환자들이 무슨 신뢰를 하겠느냐고 혼내준 거고요. 우리 병원은 머리 모양에 아무 제약이 없는 곳입니다. 김 선생이 무슨 자격으로 간호사들의 자유로운 머리 모양까지 간섭합니까? 병원이 제약을 안 하니까 제가 이러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아랫사람들이 까부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김 선생, 모두 환자를 돌보기 위해 힘쓰는 동료 아닙니까? 아, 그래도 위아래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아래 잘 따지시는 분이 왜 형님에게는 그렇게 무례하죠? 네? 여기서 우리 형님 얘기가 왜 나와요? 어디서든 위아래 따지길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럴 줄 알았어. 원장님, 우리 형님한테 저 별로라는 소리 듣고 앙심 품으신 거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로 잘 망신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동서에게 물을 끼얹더라고요. 바로 청소하시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걸레밥물인데 맛이 어때요? 내가 미쳐. 걸레밥물을 왜 나한테 끼얹고 난리예요? 그동안 하도 더러운 꼴을 많이 봐서 이번에는 내가 좀 끼얹었어요. 이봐요, 의사 선생. 지금 선생님이 이 병원에서 쫓겨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일 때문이잖아요. 당신한테 당한 사람들 다 불러올까요? 아니, 아줌마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면서 왜 이러는 건데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매번 화장실 쓰고 나면 휴지 그냥 바닥에 집어 던지고 나왔죠? 뭐라고요? 내가 매번 봤으니까 다른 소리 말아요. 그리고 내가 청소하고 있으면 청소똥이 걸리적거린다면서
발로 차고 가고 그랬죠? 아니, 내가 아줌마를 찬 것도 아니고 청소통 좀 찬 걸 가지고 왜 이러는 건데요? 나를 찬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누구나 자기 직업은 소중한 거예요. 그 직업의 무기가 그 통인데 그걸 함부로 발로 찬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일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면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청소도구가 된 통을 발로 차겠냐고요. 이 사람이 진짜 당신 잘리고 싶어? 그만 못해? 가서 청소나 하라고! 우연히 목격한 광경이지만 제가 봐도 동서는 인격에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 곁을 지나쳐 엄마가 있는 병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발견한 거 있죠? 형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꼴 보려고 온 거죠? 그렇죠? 동서, 나 우리 엄마 퇴원시키려고 왔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러고 있는 건 동서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즉에 원장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했잖아요. 님이 결국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지만 내가 보기엔 동서는 뭘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창피한 줄 알고 목소리 좀 낮춰. 그리고 나 좀 아는 체 안 하면 안 될까?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아니, 식구끼리 이러기예요? 동서도 나한테 그랬잖아. 꼬라지가 그게 뭐냐면서 아는 체 하지 말라며. 지금은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야. 동서, 꼬라지가 그게 뭐야. 의사라는 직업에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으면 좀 더 의사답게 근사하게 살지 그랬어. 형님, 아주 즐거우신가 봐요? 형님보다 잘난 내가 시어머니 사랑 독차지해서 그렇게 섭섭해하더니 아주 좋은 꼴 봤죠? 끼리끼리 잘 어울리던데 뭘. 내가 굳이 끼고 싶지 않았어. 앞으로도 어머니랑 행복하게 지내. 어머니가 나더러 이혼하래요. 뭐? 의사 잘릴 것 같으면 집안 망신이라고 이혼하라고 했다고요. 형님, 좀 어떻게 해봐요. 나 이제야 동서 버릇을 알았네. 일단 뭐가 잘못되면 남 탓이고 뭔가를 해결할 때도 남한테 해달라고 하네? 아니, 일은 본인이 저질러 놓고 수습만 남한테 해달라는 게 말이 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엄마의 병실로 갔어요. 엄마는 벌써 짐 정리도 다 하고 나갈 채비를 다 했더라고요. 뭐하러 왔어? 엄마 혼자 가도 되는데. 병원장도 태워준다고 하고. 하여튼 너희들 다 유난이야. 엄마가 잘 살아서 그렇겠지. 엄마가 조금만 아파도 다들 우르르 몰려와서 챙겨주려고 하잖아. 하긴 나도 내가 잘 산지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 느껴지긴 해. 내가 인복이 많은 것 같아. 딸복은? 복 많지. 건강하게만 잘 크길 바랐는데 이렇게 소신껏 잘 살고 있잖아. 그때 마침 병원장님도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빠, 잘 해결됐어요? 미안, 네 동서 일인데 내가 좀 매정하게 결정했어. 너는 우리 병원에서 데리고 있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잘했어. 오빠라면 고심해서 결정했을 거 알아. 이해해줘서 고맙다. 내가 차로 태워다 줄게. 나도 차 가져왔어. 고마워. 병원비도 한 푼 안 받고. 나한테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야. 그렇게 우리 모녀는 병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차에 탔어요. 차를 운전해서 나오는데 저 앞으로 터덜터덜 걷고 있는 동서가 보이더라고요. 네 동서 아니니? 맞네. 태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감당할 자신 있겠어? 동서 지금 우리 차에 타면 또 전부 다 나랑 엄마가 짜고 병원장을 설득했다고 우길 텐데. 아휴, 안 되겠다. 그냥 가자. 그나저나 엄마, 어디로 갈 거야? 집으로 갈 거지? 아유, 아니야. 식당으로 가야지. 문을 너무 오래 닫았어. 사람들이 걱정할 거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중요해? 엄마가 푹 쉬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장사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낙이야. 그래야 더 건강해. 그래도 영업시간은 좀 줄이는 게 어때?
이제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손님들이 아쉽잖아. 그럼 직원을 좀 더 들이던가. 알겠어. 앞으로는 건강도 챙겨가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병원장 잔소리만 해도 골이 울릴 지경이야. 너까지 이럴 거야? 하여튼 우리 병원장님이 나보다 더 엄마 자식 같다니까. 얼마 후 우리는 병원장 사모님의 초청으로 집에도 다녀왔어요. 김 선생은 어떻게 지내요? 새로 병원 알아보는 것 같던데 쉽진 않은가 봐요. 그럴 거예요. 우리 쪽에선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소문이 쩍나서요. 아, 그랬군요. 그럼 개원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개원을 해도 자신이 잘못했던 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겠죠. 좀 못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 일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도 있잖아요. 동서가 오랜 시간 의사로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동서만 불러서 김장이며 대청소를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하여튼 내가 의사 며느리에 속아서는 의사면 뭐해. 일을 못해서 내 아들 등골만 빼먹는데. 이게 다 형님 때문이라고요. 아유 시끄러워. 너는 그 소리가 지겹지도 않니? 누가 들으면 네 형님이 신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무시하더니 네 형님이 그렇게 무섭냐? 아유씨. 형이 병원장님이랑 친분만 없었어도. 그런 대화 소리가 들리기에 시댁에 갔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좀 도와줄까 해서 갔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시댁에도 자주 안 가게 되네요. 대신 내 가정과 일에 집중했더니 얼마 전에 승진도 했어요. 조만간 제 소식을 기뻐해줄 소수의 사람과 함께 축하 파티도 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과 함께 호프집을 운영해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예요. 선영이 애비가 이 사업 저 사업 다 말아먹기만 하더니 이번에 호프집은 그래도 장사가 되는 모양이구나. 선영 엄마가 만드는 술안주가 인기가 좋아요, 어머니. 재료값 안 아끼고 국산 재료 사용하고 육수도 새벽부터 우려서 조미료도 많이 안 쓰고 해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네가 선영 엄마 안 힘들게 많이 도와라. 힘쓰는 일은 네가 웬만하면 주로 하고. 어이구, 엄마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 머슴처럼 식당에서 일해요, 엄마. 3번 사업 말아먹고 와이프랑 같이 차린 호프집인데 제가 와이프 눈치 안 보겠어요? 다른 여편 애들 같으면 도망가고도 남았을 건데 여태 불평 한마디 없이 애들 잘 키우고 네 곁에 붙어있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라. 알아들어? 알았어요, 엄마.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아들 편 든다고 정신없다던데 엄마는 어찌 그 반대요? 선영애미 없는 자리니 하는 소리지. 결혼할 때부터 선영애미 사주 뽑아보면 아주 우리 집에 하늘이 내려준 며느리가 왔다고 다들 칭찬 일색이었다고 안 하든? 그 얘기 엄마한테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못 들어도 좋게 100번은 들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네 마누라 헛생각 못하게 네가 살아란 말이다. 엄마는 근데 왜 애들 엄마 앞에서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시고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꼭 그런 얘기 하세요? 이런 얘기 듣는 데서 자주 하면 기고만장할까봐 그러지. 내 아들 기 죽이는 일을 뭐하러 내가 만들겠니?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엄마 맞는 것 같네요. 예끼 이 녀석아. 애미 놀릴 생각 말고 네 가정 단돌이나 똑바로 잘해. 어디 가서 들으니
노을에 삼재가 들었다고 아주 조심하라더라. 특히 여자 조심, 술 조심하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이, 어디 나가서 술 마시고 여자 만날 시간도 저 없거든요. 장사하느라 바쁜데 어디 가서 술 먹고 여자를 만나요. 네가 젊어서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엄마가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냐. 엄마, 저 이제 철들었고 헛짓거리 안 해요. 가정에 충실, 가게에 충실.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가끔 몰래 듣게 되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걸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젊어서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었습니다. 사업 망하기 전 잠깐이라도 돈이 잘 벌릴 때에는 사업적인 고객 접대니 뭐니 하면서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며 돈을 흥청망청 많이 썼어요. 그런 남편의 화려한 전적을 뻔히 다 아는 시어머니이기에 아들에게 그런 잔소리를 하곤 했던 거죠. 나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치켜세우면서도 꼭 그런 말을 저 없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몰래하는 시어머니 심리가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죠. 네 시어머니가 옛날부터 여우짓에 도 같은 사람 아니니. 한 집에 살면서 그런 말 자주 하면 내가 들을 일 아예 없다고 생각하나? 원래 애매하게 덜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잘한단다. 뒤에서는 네 와이프만한 여자 없으니 아들에게 잘하라고 단도리 하면서 내 면전에선 흔한 칭찬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야. 네가 기고만장할까 봐서 그런다며. 그런 마인드 가진 꼰대 시어머니 두고 더 험담할 것도 없다 얘. 옛날에 선영아빠 골프 치러 다니면서 풀뱀한테 된통 걸려들었던 일 기억해? 기억하다마다 그 박정 같은 사건을 어찌 있겠니. 사랑이네 운명이네 난리 생쇼를 치더니만 애들 생각해서 참으려다 하도 괘씸해서 이혼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싹싹 빌었었거든. 제발 이혼만은 참아달라면서. 이런저런 사건 겪으면서 며느리지만 너보기 쪽팔려서 그런가 보지 뭐. 지 아들 잘못한 거 지 아들 흠은 다 알면서도 그걸 네 앞에서 인정하기 싫은 심리 그런 거 아니겠니? 지금 와서라도 애들 아빠 정신 차리고 사니 다행이지 뭐. 요즘은 술도 안 마시고 너랑 가게 일만 열심히 한다면서? 그때 풀벤 사건 이후로 나하고 각서 썼잖아. 다시 한번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바람피거나 헛짓하는 경우 모든 재산을 나한테 넘기고 이혼한다. 각서 내용 한번 살벌하구나. 야, 네 남편 아무리 정신 차렸다지만 그 각서 어디 가서 공증이라도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왕 믿고 살기로 한 건데 어느 정도 마음 비우고 내려놓고 사는 게 내 정신건강에 이로운 것 같아요, 언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공증까지 받아놓는다 한들 깨질 살림이 억지로 붙을 요량도 없고. 뭐 대단한 재산이 많은 자산가도 아니고요. 안 그래요? 그러게 말이다. 호프집 장사는 잘 되니? 다행히 월세 내고 이것저것 나가는 돈 나가도 생활할 정도는 나아요. 다행이다 얘. 네 남편 이 사업 저 사업 그리 망해먹더니 너랑 같이 호프집 차려서 그나마 면을 세우네. 진작 너랑 동업이나 할 것이지. 그러게 말이에요. 진작 내가 나서서 같이 식당이라도 할 걸 그랬어요. 그때는 애들이 어려나서 네가 뭐 그럴 형편도 아니었잖아. 더는 사업 부침없이 이대로 유지만 하면서 빚 안 내고 먹고 살면 더 소원이 없겠어요. 이왕 호프집 시작했고 장사도 잘 되는데 더 욕심 부려도 되지 뭐. 옛날부터 넌 욕심이 너무 없어. 그런가요? 애들 아빠도 사업 말아먹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전 생겨먹길 욕심이 많거나 삶의 목표치가 막 허황되게 잡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룰 수 있고 가 닿을 수 있을 만큼의 목표와 꿈.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아가는 게 제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이죠.
사장님,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장 보러 나오셨네. 몇 번 오다 보니까 이 시간이 차도 제일 안 막히고 또 도매시장의 물건도 제일 좋더라고요. 사장님, 시장 보러 나오는 거 보면 시계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유, 제가 좀 딱딱 맞춰서 사람이 재미가 없죠? 아니에요. 늘 같은 시간에 재료 사러 오시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늘 사가시는 재료도 준비해 놓을 수 있어서 되려 더 좋아요. 오늘도 늘 제가 사가는 것들 따로 포장해서 주세요. 이제는 뭐뭐 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럼요. 그런데 소문 듣자 하니까 호프집이 동네에서 장사가 제일로 잘 된다던데. 재료 좀 더 많이 사가지 그래요? 가지수도 더 늘려서 안주 팔면 매출이 더 오를 텐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방 일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음식이 딱 맛있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딱 내가 맛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안주와 술을 팔자. 그런 주의라서요. 아유, 호프집 하나 하면서 너무 장인 정신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손님 더 받아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억지로 많이 팔려고 빨리빨리 음식 만들면 맛없는 안주를 내게 되잖아요. 그럼 주점 평판도 떨어지고 손님은 더 떨어질 텐데요. 듣다 보니까 사장님이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현명한 사람 같으네. 내가 한 수 배워야겠어요. 어휴, 도매시장에서 30년 넘게 잔뼈 굵은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네요. 배워도 내가 배울 게 훨씬 많을걸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제가 만드는 안주가 맛있기로 단골들 사이에서 나름 유명했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제 손맛과 저만의 고유한 레시피에 의존한 안주를 팔다 보니까 늘 일정한 맛과 수준의 음식을 내야 한다는 저 나름의 고집이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 통오징어찜이랑 조개탕 하나 추가요. 여기 주문하신 안주 나왔습니다. 이 집 메뉴는 올 때마다 맛이 아주 한결같아서 너무 좋아요. 매번 이렇게 간도 딱 맞고 맛있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와이프가 다른 건 몰라도 안주 음식 만드는데 되게 까다롭거든요. 유일한 이 집 흠이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흠이요? 시정이 나가야 하니까 뭐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기 메뉴는 너무 빨리 품절되어 버린다는 거요. 아이, 그게 나름 변명을 하자면요. 와이프가 딱 그날 팔 분량만 정해서 매일 시장 가서 장을 봐오거든요. 재료 신선도 따진다고 장을 한꺼번에 많이 봐오지도 않아서 그런 거니 널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알고 있어요, 사장님. 안 사장님께서 딱 맛있게 나올 수 있는 양만큼만 요리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이 집 안주가 더 맛있는 건데요, 뭐. 어이쿠,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비스로 소면 하나 말아드릴까요? 그래 주신 너무 땡큐죠. 아,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특제 육수가 들어간 소면 가져다 드릴게요. 남편은 호프집을 개업하고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도와줬습니다. 젊어서 서비스직 일도 한때 했던 사람이라 싹싹하게 손님 상대도 잘하고 서빙도 잘하고 가게 청소니 뭐니 저와 합심해서 호프집을 잘 꾸려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프다는 둥, 동창 모임이 잡혔다는 둥, 핑계를 추가하면서 호프집 일을 쉬려고 드는 남편이었어요. 아유, 선영이 엄마. 나 오늘 아무래도 가게 못 나가겠어. 뭐야, 온열 감기는 걔도 안 걸린다는데 당신 감기야? 아픈 사람 면전에 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그렇잖아. 당신이 무슨 종일 에어컨 쐬는 사무직 종사자도 아닌데 8월 삼복더위에 감기라니. 회사원은 감기 걸려도 뭐 나 같은 호프집 사장은 감기도 걸리면 안 되는 법칙이라도 있냐? 아, 참.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알았어. 당신 아픈 거 잘 알겠으니까 그만 투덜거려.
한 이틀은 쉬어야 나을 것 같아. 미안하다만 당신이 고생 좀 해야겠다. 언니더러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뭐. 매번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너무 염치 없는데. 아, 속상해. 식구 좋다는 게 뭐니? 저 형한테 미안하지만 이틀만 고생 좀 해달라 부탁하자. 암튼 내가 못 살아. 감기 걸렸다고 몇 날 며칠 누워 지낼 생각 말고 병원 가서 당장 링겔이라도 좀 맞어. 알았어. 남편 아프다는데 진짜 하는 소리 하고는 뭐. 빨리 나으라고 주사 맞으란 말도 못해? 아이 그래. 어려운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감기, 다음 날에는 무슨 동창회, 또 다음번에는 지방 사는 친구 조문. 매번 핑계를 바꿔가면서 번번이 가게 일을 빠지려드는 남편이었습니다. 선영 아빠, 오늘 또 외출이니? 언니 미안해. 번번이 언니한테 일 부탁해서. 내가 일단 톡톡히 쳐서 줄게요, 이번엔. 내가 지금 일당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 선영 아빠한테 화났어요, 언니? 지금 네가 내 눈치 보고 그런 소리 할 상황이니 맹추야? 그럼 뭐 어쩌라고.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어디 한눈 팔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네 남편 말이다. 설마요. 옛날에 골프장 다닐 때 풀백 여자에게 그리 당했으면 됐지. 또 무슨 정신 나간 짓을 벌이려고. 남자들 평생 못 고치는 버릇 중에 하나가 바람 피는 거잖니. 제발 아니길 바란다만 너 남편 단속 좀 잘해. 알았어요, 언니. 나름 이렇게 힘든 장사 안 하다가 지도 과부하가 와서 그런 걸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 남편이 무슨 고등학생이니 대학생이니? 명색이 사장이고 지가게 꾸려가면서 그게 핑계거리가 돼? 그런 식으로 말하면 평생 살림만 하던 네가 더 과부하가 와야지. 왜 지가 먼저 선수 치듯 저 난리냔 말이야. 언니, 날도 더운데 진정해요. 언니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에요. 화낼 일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동생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화가 안 나고 배겨? 저 형 오셨어요? 언니가 한참 남편 흉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남편이 불쑥 호프집에 온 겁니다. 오늘 동창회 간다더니? 가게에 자키를 두고 가는 바람에. 동창회 가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차려입나? 누가 보면 어디 결혼식이라도 가는 사람인 줄 알겠어? 뭐 꼭 결혼식 갈 때만 차려입어야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어디 가든 말쑥하게 차려입고 가면 좋죠 뭘. 자네 와이프는 사철 찢어진 청바지에 나달나달해진 면 티셔츠 쪼가리 안으로 버티는데 어떻게 보면 볼 때마다 매번 옷이 바뀌네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차려입은 거지가 떡을 얻어먹어도 하나를 더 얻어먹는다고요. 버릴 생각 안 하고 씀씀이 예쁘게 차려입으면 비렁뱅이 거지 된다는 속뜻이 있는 속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요, 저요? 매부가 너무 공사다망해서요. 장사하는 사람이 경조사니 뭐니 신변 잡사 대소사 다 챙기면 자영업 못해요. 네, 아주 그런데요. 인맥관리 맹탕 안 하면 또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안 남아나요. 그렇게 폐쇄적으로 사는 건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전 그럼 이만. 저 형, 오늘 고생 좀 해주세요. 좀 뻔뻔한 태도로 외출해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예, 뭐가 됐든 술을 내라. 내일부턴 10볼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너 아프다고 알아 누워. 그럼 가게는 어쩌고. 주방 아줌마 당분간 구해서라도 지가 호프집 운영하라고 해. 와이프는 매일 주방 일에 설거지에 허리가 휘게 일하는데 지는 놀러 갈 거 다 다니며 장사는 저런 남편이 어딨니? 알았어요. 나 단돌이 잘할 테니까. 이제 언니도 그만해. 저런 하얀 같은 인간이 뭐가 좋다고 너는. 찌찌거리며 속상해하는 친정언니였습니다. 그날 밤 동창회에 갔다가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요.
더 제가 기함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 상의에 떡하니 여자 분자국과 키스마크가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던 겁니다. 아니, 당신 지금 대체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동창회 다녔다고 내가 몇 번 말하니? 저리 좀 비켜. 나 피곤해서 쓰러져 자야겠다. 놀다 와서 그리 피곤하니? 나는 일손 딸리게 종일 동동거리며 장사하고 들어왔는데 피곤하면 내가 더 피곤하지. 내 앞에서 피곤 타령이니? 정말 그래갖고 머리에서 쥐가 날 것 같다. 집에만 들어오면 내가 이래서 숨이 막히고 짜증나는 거야.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상의 티셔츠에 이 자국 뭐냐고. 지금 이거 가지고 늦게 들어온 남편 트집 잡냐? 이거 가지고? 당신은 이 여자 분자국이랑 립스틱 자국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노래주점 가서 놀다가 여자 동창이 취한 바람에 내 등에 부딪혔어. 그래서 자국 난 거 가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이네?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잖아.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당신 전적을 두고 하는 소리야. 바람핀 적도 없고 깔끔한 과거였음. 내가 이런 오해를 왜 해? 바람 피는 거 같았음. 내가 이런 흔적 등에 대놓고 만들어 왔겠니? 싹 거울에 한번 비춰보고 다 검사하고 들어왔지. 어이없어 정말. 말하는 거. 왜 예전에 바람 피울 때 그러고 들어왔니? 제발 좀 간두자. 그만 좀 하면 안 돼? 오랜만에 바깥 바람 쐬서 기분 전환 좀 하고 들어왔더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가지야? 됐고. 나 내일부터 아주 많이 아파. 뭔 개벽다귀 같은 소리야 그게. 나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다 아파.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일주일 당신이 호프집 꾸려가봐. 복수를 해도 그런 식으로 치사하게 한다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나 정말 몸이 너무 고단해서 그래. 당신만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쉬고 싶으니까 한 며칠 당신이 알아서 꾸려가봐. 필요하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친정언니네 집에 한 며칠 건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옛말에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재능이나 좋은 쪽으로 나는 놈이었다면 좋았으련만 불행히도 제 남편의 뛰어난 면모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죠. 매부가 너 없이 장사 잘하나? 내가 한번 보고 올까? 언니 말 듣고 며칠 쉬고는 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하네. 불편할 게 뭐 있어. 너 이참에 미뤄뒀던 치과 치료에 물리치료까지 싹 다 받을 생각이나 해. 애먼 사람한테 주방 맡겼다가 단골 손님 떨어질까봐 불안하네. 너 개업 초기에 주방일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한 며칠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레시피도 네가 하는 대로 웬만큼 하는 사람이라면서. 뭐가 그리 걱정이니? 그래도 내 손맛하고 다를 거고 단골 손님들이 싫어할 거야. 아무래도 내일부턴 내가 가게 나가봐야겠어. 암튼 일복 터진 운명이나 팔자네. 불평을 마라. 그런 팔자는 보아하니 네가 자처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단골 손님들 혹여라도 떨어져 나갈까봐 그게 불안하네. 가게 잘 돌아가나 그렇게 걱정되니? 걱정되죠. 우리 네 식구 밥 먹여주는 장사고 업장인데요.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한번 몰래 호프집 가볼까? 네 남편 혼자서 어떻게 가게 꾸려가고 있나? 언니, 진짜 한번 그래줄래요? 내가 정말 못 산다. 저의 성화에 친정언니는 호프집으로 남편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몰래 순찰 비슷한 걸 나갔답니다. 그런데요,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돌아온 언니였어요. 예, 지금 너네 호프집에 가서 내가 뭘 보고 온 줄 아니? 뭘 보고 왔길래 그렇게 표정이 백지장같이 창백해요?
이 더운 날에 내 표정이 이렇게 창백한 거 왜인 것 같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원.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언니? 너 충격 먹지 말고 잘 들어라. 호프집 가보니까 잠정 휴업 간판이 떡하니 걸려있더라. 뭐라고요? 잠정 휴업? 아니, 이 인간이 정말 제정신이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쪽에서 뭔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보이더구나.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호프집에 잠정 휴업 간판 걸었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아내를 유심히 봤는데 네 남편 웬 여자랑 가게 구석에 붙어 앉아서 못 볼 꼴을 벌이고 있더라는 거야.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언니 뭘 잘못 본 거 아니요? 내가 잘못 볼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잘못 보니?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정언니와 다시 호프집으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가게 안에서 웬 젊은 여자와 떡하니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 대체 가게에 휴업팻말 걸어놓고 뭐 하는 짓이야?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이 가게는 웬일이니?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옆에 이 여자는 누구야? 안 그래도 인사가 늦었네요. 저 이댁 사장님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매부, 정신 나갔어? 이 호남 백주대낮에 가게 안에 상간녀를 들락거리게? 저형, 상간녀라뇨. 말 좀 조심하세요. 방금이 머리에 피도 안 말라 보이는 계집애가 직접 말했잖아. 매부 만나는 사람이라고. 만난다는 게 다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언니가 아까 가게에 찾아왔다가 뭘 본 줄 알아? 뭐가 그리 당당해서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뻔뻔하게 계속 응수야? 관두자. 여기서 소란 피우는 거 주변 상인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니? 창피? 당신이 벌인 짓은 안 창피해? 우리 언니가 뭘 봤다고 했을 때 설마 잘못 봤을 거려니 했어. 대낮에 가게 업장에서 뭔 짓을 벌인 거야? 저 형이 뭘 봤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이 여자는 하늘 아래 부끄러울 거 하나 없어? 뭐? 부끄러울 게 없어? 버젓이 처자식 달린 유부남이 가게 업장에서 딴 년 만나놓고 그게 할 소리야? 너야말로 부끄러움도 없니?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사방팔방 광고하고 싶어? 당신 행동 자체가 떠벌리고 광고하려고 작정한 작태 아니고 뭐야? 여기서 신랑이 하는 거 관두자. 나랑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스타일 아니니까. 스타일? 스타일 좋아하시네. 와이프랑 운영하는 업장에서 상간녀랑 불륜 저지르는 게 너희들 스타일이냐?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에게도 다 말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아니었으니 이따 밤에 집에서 봐. 그런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상간녀 손을 잡더니 주랭랑치듯 그 자리를 달아나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말 안 끝났어. 모자랬다고 어딜 도망가는 거야? 야, 이것들아, 거기 안 서? 내가 네 년놈들 못 쫓아갈 것 같으니? 신발까지 집어던지면서 두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언니였습니다. 언니 그만둬. 더 매달려봤자 우리만 우스운 꼴 당할 것 같다. 내가 꼭 이런 사태 벌어질 줄 알았어. 그러게 내가 진작에 뭘 했니? 저 인간 뭔가 레지 하나 빠진 인간 같다고 단돌이 잘하라고 안 하든? 언니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마음 먹고 저리 딴짓하려는 사람 내가 단돌이 한다고 막아치기나 했을까? 어휴, 모지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 이런 대우를 받니? 응?
언니 말 맞다나. 내가 모질이인가 보죠 뭐. 그래서 저러니까 남편감으로 고른 거겠지. 안 그래? 서러움과 배신감이 복받쳐 올라와 저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친정언니도 덩달아 제 등을 쓸어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혜주야, 우리 그만 울자. 지금 우리가 속상하다고 마냥 울 때가 아니야. 앞으로 저것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머리 맞대고 의논해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발 뻗고 울 시간이 어딨니? 맞아요, 언니. 머리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쿵쾅거리는 심장 진정도 안 되고 너무 열받고 서러운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보니까 아휴, 저 년놈들 그냥 둬서 되겠니? 이혼을 하더라도 너 절대 곱게 이혼해주지 마. 알아들어? 가정 파괴하고 저리 뻔뻔하게 구는 것들 절대로 곱게 이혼해주면 안 된다. 애들은 어떡하지 언니? 우리 선영이랑 준영이 아직 너무 어린데 아빠가 바람나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충격 먹을 거야. 애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진다만 이왕 엎질러진 물이고 끼어진 바가지야. 애들 생각해서 뭐 다시 잘해볼 생각 꿈에도 말고. 너 찬물 먹고 빨리 속 차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심란하게 우라통 터지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킨 채 아이들을 잠자리에 재우고 거실에서 혼자 서성거리는데 현관 비번이 눌리는 소리가 나면서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뻔뻔하게 집에를 들어와? 안 그래도 나갈 거니까 시끄럽게 좀 그만해. 명령조로 말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양심이라는 건 아예 밥 말아 먹었니? 선영 엄마, 나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니만 석고대제 신용을 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남편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이제 하다하다 쇼를 다 하는 거야? 빈정거리지만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당신이란 뻔뻔한 작자가 할 말이란 게 뭔지 드러나 보자. 나 그 여자 너무 사랑해. 남은 인생은 그 여자랑 살고 싶은 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나 제발 용서해주라. 부탁이야. 그래.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더니 지금 운명의 사랑에 빠졌다. 뭐 그런 되도 않는 변명 내 앞에서 씨부리는 거니? 뭐라 욕해도 나 달게 들을게. 당신 배신감이 어떨지 나 짐작한다. 나 정말 잘못했고 당신에게 면모가 없어. 미안해. 나랑 그냥 이혼만 해줘. 부탁이야. 응? 나 이제 당신에게 모든 기대치를 내려놓기로 했어. 그렇지만 이혼만은 절대 못 해줘. 아니? 안 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강짜니? 나 이제 당신하고 한 집에 더는 못 산다니까. 제발 구질구질 매달리는 짓 할 생각 하지 마. 매달리고 안 매달리고는 내가 정해. 그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자격 같은 거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내가 싹싹 비는 거잖아. 어? 이혼해달라고 나한테 빌려온 거야? 이 차정이 넘은 시간에? 그래 여보. 제발 나랑 이혼해줘. 그 여자 나이도 어리고 나한테 다 인생을 바치겠대. 그래. 혼자서 당신한테 인생을 바치던 말던 자유인데 이혼은 못 해준다니까? 선영이랑 준영이 생각은 왜 안 해? 왜 당신 운명의 사랑 지키려고 애 먼 자식들을 이혼가정 아이 만들려고 그래?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니? 그런 억지 좀 부리지 마. 이미 마음 뜬 내가 억지로 집에 붙어 산다는들 그게 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니? 너 같은 것도 아빠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선영 엄마, 나 좀 제발 놔줘. 나하고 이혼 좀 해주라. 부탁이다. 밤새 이혼 요구를 끈질기게 하다가 제 풀에 꺾여 집을 나가버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한밤중에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시어머니가 서 있더군요. 어머님께서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제 물음에 대꾸도 없이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선영이, 준영이는 자니? 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되어가는걸요. 애들 잔다니 내 마음 놓고 말해도 되겠구나.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셨어요? 어머님, 애들 아빠 바람나서 집 나간 건 알고 계세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일 때문에 너를 보러 왔다. 전 시어머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생각하며 그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왕 과거에 한번 용서한 거 이번에도 네가 눈 감고 넘어가라. 뭐 그런 식의 말을 예상하며 시어머니 앞에 앉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되도 않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너 선영애비가 만나는 여자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니? 제가 그 상간녀 신상에 관해서까지 다 알아야 하나요?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는 봤습니다. 네가 그 여자를 어디서 봤길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며칠 가게를 쉰 적이 있는데 그 기간에 선영이 아빠가 가게 장사는 안 하고 업장 안에서 상간녀랑 희희낙낙대는 걸 봤거든요. 그래, 네 속이 타들어가고 배신감 느끼는 건 내 다 이해한다. 어머니, 이번에는요. 저번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 사람 홍군형 좀 제대로 내주세요. 네? 혼내서 돌아올 사람 같으면 내 진작에 그렇게 했지.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애미야, 아범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양손을 갑자기 감싸주더니 그런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철중이가 만나는 여자가 재벌집 상속녀란다. 거기다 나이도 어린데 혼자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집이랑 혼담이 오가는 상황이야. 뭐라고요? 혼담이라뇨? 어머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 맞으세요? 나 지금 정신 아주 말짱해.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거 당연히 안다. 그러니까 이 아밤에 네게 부탁하려고 내가 찾아온 거 아니니? 응?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쓸어 온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빌듯이 애원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더 애걸복걸 매달리지 말고 철중이하고 깔끔하게 이혼 좀 해주렴. 부탁이다. 어머님은 아들 바람난 건 중요하고 어머님 손주 손녀는 안중에도 없으세요? 선영이하고 준영이한테 대체 뭐라고 하시려고 지금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저한테 하시는 거냐고요. 살다 보면 별하별 기막힌 일들 다 겪어야 하는 게 인생사다. 선영이 준영이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할 거야.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이유로 부모가 이혼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할 사람 세상에 없어요. 제발 부탁이다. 그러니 네가 나서서 아이들을 좀 이해시켜달라는 거야. 그걸 제가 왜요? 그런 걸 이해하라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하실 거면요. 나가주세요, 어머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어차피 이혼은 정해진 수순이다. 철중이하고 곱게 이혼만 해주면 내가 사는 집이 있지? 그거 너한테 등기 이전해주마. 평수가 꽤 나가는 데다가 대규모 단지 아파트라서 돈이 된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지금 어머님 사는 집 가지고 이혼 딜하려고 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이런지 거절만 하지 말고 너도 너에게 뭐가 득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막장 같고 똥물구더기 같은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네요. 아각대지만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이혼만 곱게 해주면 알토란 같은 아파트가 네 명의가 된다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니? 응?
제발 우리 철중이랑 이혼해다오. 부탁이다, 선영애미야. 애들한테 대체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들 아빠한테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다고 해야지. 뭐라고 그러니? 요즘 애들 사고방식 자유로운데 머리 굵어봐라. 다 이해할 게다. 게다가 새며느리감 그 애가 재벌집 상속녀인데 선영이 준영이한테도 나쁠 게 없어. 어머니,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말아요. 빨리 나가세요. 전 소금을 뿌리며 시어머니를 내쫓다시피 집 밖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하룻밤을 보내고 저는 당장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태로 치달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흘러 저와 남편의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본인이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등기 이전해 주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배신의 대가가 아파트라는 거니? 이혼해주는 마당에 딱히 재산분할 크게 받을 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받아야 선영이 준영이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죠. 정말 아유 살다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처음 본다. 아우 분해.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인간들이다. 언니,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 족속들 얘기는 이제 그만 입에 담기로 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훌훌 털어버리고 너 살 길이나 생각해. 앞으로는 아무것도 시달리지 말고 선영이 준영이 데리고 잘 살아나갈 생각만 하자. 그러려고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붙들리는 일은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속상해하고 원통해하며 술을 마시거나 하는 대신 원래 하는 호프집을 착실히 운영했고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 큰일 당하고도 네가 너무 말짱해 보여서 엄마는 걱정이다. 엄마, 제가 과거에요. 그 인간이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니던데 내가 이런 일을 2번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거든요. 아마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2번 용서는 힘들다. 그런 게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입력되었어서 충격이 덜한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이런 일이 뭐 마음속에서 준비했다고 적응되는 일도 아닌데.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무너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뭐 어째요. 애들 생각해서 제가 빨리 정신 차려야지. 애들은 내가 책임지고 케어할 테니 너는 호프집 일이나 신경 써라. 엄마가 이렇게 정정하게 버티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저 너무 감사하고 든든해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강릉에 혼자 사시던 친정엄마께서 서울로 올라오신 뒤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혼 후 제가 혼자 꾸려가는 호프집도 다행히 장사는 아주 잘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만 해주면 본인 집을 주겠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몇 달이 지나도 집을 비워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친정언니와 의논 중에 아주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더랍니다. 예, 너 지금 열일 제쳐두고 이거부터 좀 봐라. 아니, 언니 이게 뭐예요 대체? 나 시댁 조카 결혼식 때문에 지방 내려갔다가 말도 안 되는 수배 전단을 받잖니. 증거로 남기려고 사진 찍어온 거고. 친정언니가 씩씩대며 보여준 휴대폰 화면 속에는 정말이지 경악스러운 수배 전단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수배자 그 상간녀 아니에요? 나도 처음엔 그저 닮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기려다 아무리 봐도 너무 닮았길래 뒷조사를 좀 한 거 아니냐. 무슨 뒷조사요? 그 상간녀 이름이랑 나이, 기본 신상을 네가 알잖아. 상간녀 소송하면서 그건 자연스레 알게 됐었죠. 그러니까 말이야. 경찰 공무원 중에 아는 친구가 있어. 그 상간녀에 대해 알아봤더니 아주 보통 사기꾼이 아니더라는 거야. 무슨 사기를 쳤길래요?
부동산 투자한다고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 끌어쓴 돈이 수억이 넘는단다. 그런 돈으로 재벌 상속녀 행세하면서 네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 속여먹은 거고. 언니 말 들으니까 시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당장 빼라고 해야겠어요. 나도 그 생각에 동감이다. 저와 언니는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이제는 법적으로 제 소유가 된 지 오래된 집에 찾아가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리 부탁을 드렸는데 무시하고 버티신 건 그쪽이니까 강제 집행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 살아온 예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겠니? 우리 사이에 무슨 예정이라고 할 만한 게 남아있는 사이였던가요? 네가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안 그래도 다음 주면 이사 가려고 했다. 우리 재벌 며느리가 강남에 아파트를 얻어서 다 준비 중이야. 재벌 상속녀요? 그래? 왜?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배 아프니? 이거나 보고 제대로 말씀하시죠. 아직 구치소 가기 전인가 봐요. 그 상간녀. 그게 무슨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시어머니의 집을 증여받고 몇 달 후 법원 집행관을 불러서 시어머니를 강제 퇴거시키면서 시어머니 면전에다 말했습니다. 상속녀? 임신? 경찰서 수배전단이나 보시죠. 저는 친정언니에게서 받은 수배전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아마된 놀라더니 거의 바닥에 나자빠지며 기절해버리는 시어머니였죠. 후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얼마 안가 그 상간녀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구치소에 투옥되었다고 하더군요. 어휴, 그 난리를 겪고 이혼한 줄 미처 몰랐었네. 좋은 일도 아니고 떠벌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기꾼 새며느리 맞으려다 쫄딱 망한 건 들어서 알고 있어? 또 무슨 다른 일이 있었나요? 그 재벌 상속녀라고 거짓말한 새며느리감이 좋은 투자처라면서 전영희 애비랑 할머니 돈 끌어쓴 게 엄청 큰 금액이라던데? 남들한테 사기치던 수법 그대로 쳤나 보죠 뭐. 혼자 임신했다는 것도 말정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고 부잣집 딸 행세를 하도 해서 깜빡 속아 집 한 채 값을 투자했다니 선영이 애비랑 할미는 이제 비렁뱅이 신세 못 면하게 됐다더구만. 후에 들리는 소문으로 아이 아빠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힘겹게 산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가 도져서 요양원에서 투병하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들려왔고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은 할머니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군요. 되려 내가 그쪽 집안 소식을 물었어요. 너희들 아빠 잘 지내고 계시던? 글쎄요.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으신가 봐요. 여전히 건설 현장 노동일 하시고요. 아이들의 표정이 무거워서 저는 더는 전 남편의 소식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도 호프집 장사를 열심히 했고 아들이 성인이 되고 딸아이가 대학에 갈 무렵 분점도 4개 정도 거느릴 정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답니다. 재벌은 아니어도 알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먹고 살만한 재력을 갖추게 되었죠. 이혼 가정에서 아이들이 크다 보니 여러 가지 엄마로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기호와는 달리 저희 딸과 아들은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큰아들은 제가 하는 호프집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똘똘하고 공부 잘하던 딸아이는 올해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 호프집 분점을 내주는 과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저는 재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재혼한 남편은 원래 제가 분점을 내어준 3호점 호프집의 사장님이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 덕분에 성공한 자영업자 소리를 듣고 사네. 분점 내어줘도 관리 못하면 답이 없는데 당신이 부지런히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거죠 뭐. 엄마 아빠 저 도매시장에 재료 사러 갑니다. 오늘 시장은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안 힘들어? 요즘 야간까지 연장 업무 네가 보느라 고생이 많은데 시장은 내가 가마.
아니에요, 아빠. 저 도매시장 가서 직접 떼와야 할 재료들이 수두룩이에요. 두 명이 번거롭게 갈 필요도 없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고생해 아들. 제가 하던 호프집 사업을 이어받은 아들은 호프집 일에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젊은이들 감각에 맞는 새로운 신메뉴도 여러 개발을 하는 바람에 호프집 매출 신장에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아들이죠. 준영이가 당신을 닮아서 사업 감각이 남다른 것 같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연달아 사업 실패하고 서울 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막막하던 차에 당신을 소개받았는데 시간이 참 유수 같네. 당신 천만함에 왜 그렇게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당신 보자마자 주책같이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더구만. 애 둘 딸린 이혼녀고 그냥 아줌마로 알고 나왔는데 내 눈에 당신은 아가씨보다 이뻐 보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민 사업계획서니 뭐니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하겠다 그랬어요? 호프집 사업이야. 원래 소개받던 사장님한테 자세히 설명들어서 전망 있는 사업이랑 감이 왔었으니까. 그리고 당신 보자마자 절대 놓치기 싫은 여자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 여자와 연을 이어가야겠다. 그런 생각한 거 사실이지. 이 호프집 사업이 당신한테는 완전 꽉 먹고 알 먹고였겠네요. 뭐라 부정을 못하겠는걸? 재혼하고 나서도 저는 연로한 친정엄마를 한 집에 모시고 삽니다. 재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남편이 제게 한 말이 우리 살림 합쳐도 어머님은 우리가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만 당신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난 어려서부터 3대가 한 집에 살아서 북적거리며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야. 게다가 장모님께서는 날 친아들처럼 아껴주시는데 내가 천생연분을 이렇게 늦게 만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친정언니 역시 지금의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합니다. 네가 남편 복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겠구나. 내가 남편 복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전 남편과 이혼하며 그 막장 같은 사건들을 겪었는데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백이니? 게다가 이혼 전에 살 때도 그 인간은 얼마나 속을 썩이던 인간이야? 지금 이 사람은 언니 마음에 쏙 드나 봐요? 너처럼만 하면 나는 정말 누구한테든 재혼을 장려하고 싶을 정도다. 호프집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 선영이 준영이 자기 아이들처럼 아끼고 챙겨줘. 어머님한테는 아들보다 살가운 사위인데 뭐를 더 바라겠어?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호프집 일에만 몰두하며 아이들 데리고 살던 시절에는 솔직히 저에게 이런 안정적이고 행복한 날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꿋꿋하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갔지만 하루하루 열심히는 살면서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재혼하고 현재의 남편과 가정을 꾸린 후에는 일상에서 자주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머님, 나와보세요. 퇴근하는 길에 장모님 좋아하시는 고로케가 마침 팔길래 사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내 간식을 챙겨오네. 매번 번거롭게 안 그래도 되는구만. 저녁 드시고 드라마 보시다가 딱 출출한 시간이실 것 같아서요. 자네도 하나 들게나, 응? 네, 그럼 저도 하나 먹어볼까요? 역시 고로케는 이 집을 따라올 가게가 없네요, 장모님. 친정엄마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야참을 먹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좋으세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야? 그냥 엄마 얼굴이 새삼 행복해 보이셔서요. 그래, 엄마 많이 행복하다. 우리 딸은 똑똑한 명문대 의대생, 네 오빠는 엄마 사업을 잇고 새아빠는 또 할머니와 저리 살갑게 잘 지내니까 엄마가 더는 바랄 게 없네. 엄마가 행복하셔서 저도 좋아요. 사실 엄마가 재혼 전에 혼자 지내실 때 가끔씩 엄마 얼굴 너무 어두워 보일 때가 있어서 좀 그랬는데
내가 그래 보였어? 네. 저 엄마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 더 공부 열심히 했어요. 1등 성적표 가지고 오는 날에는 엄마가 하도 환하게 웃으셔서요. 딸 이야기를 듣자 하니 문득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좀 더 엄마로서 밝고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못내 미안해졌습니다. 선영아, 고맙다. 우리 선영이가 그런 마음인 줄 엄마는 정말 몰랐네. 아니에요, 엄마. 저 나이 들수록 엄마가 지나온 세월 대단하다 느껴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행복만이 가득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